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읽는가 이런 것들을 좀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볼게요. 역사적으로 은행의 첫 장을 연 것은 금세공업자들이었다. 금을 스스로 보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금고를 가진 금세공업자에게 금을 맡기고 보관증을 받았다. 사람들은 물건을 거래할 때 금보다 보관증만 주고받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보관증을 오늘날의 지폐나 수표처럼 사용하게 되었다. 한편 금세공업자들은 금을 맡긴 사람들이 일시에 물려와 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자신이 써준 보관증만큼의 금을 반드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여기는 그냥 그 동화 읽듯이 읽으면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려운 부분 없죠. 그래서 그들은 보관된 금의 일정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원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며 수수료를 받아 이윤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금세공업자들은 금의 양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금을 맡기는 사람에게 사례를 했다. 금세공업자가 했던 일은 결국 오늘날의 은행이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까지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쭉 읽어봤을 때 없죠? 괜찮죠? 쉽게 읽히죠? 그리고 여기 지금 기억이 왔으니까 이 기억이 있는 문제로 바로 넘어가서 풀 수 있겠죠?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16번. 윗글을 읽은 학생이 기억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 라고 합니다. 금세공업자가 했던 일, 오늘날 은행이 하는 일 다르지 않다라고 했고 그거 하나씩 비교하는 거네요. 1번. 다른 사람의 금을 맡아주는 거. 고객의 돈을 보관하는 거. 금이 곧 오늘날의 돈과 다르지 않죠? 맞구나. 맡아둔 금의 일정 부분을 남겨두는 거. 지급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 이 지급준비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직 읽은 부분까지만 했을 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것만 봐도 유추가 되죠. 지급은 누군가한테 돈을 준다는 거고 그거를 준비하는 자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세공업자들이 했던 일 앞에 적었던 거 좀 떠올려보면 적혀있던 거 떠올려보면 다른 사람들의 금을 막 맡아놔요. 근데 이걸 내가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일부만 따로 놔두고 나머지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거기에 이자 받고 이거를 반복할수록 이거를 맡아두는 이 금세공업자의 이윤이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이때 근데 갑자기 맡겨놨던 사람들 누가 찾으러 올 수 있잖아요. 나 저번에 맡겼던 거 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때 대처하기 위한 그 일정 부분을 남겨두는 거. 이거는 곧 그 사람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놔둔 돈과 같은 말이 되겠죠? 맞다고 볼 수 있겠고. 맡아둔 금의 일부를 원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예금의 일부를, 예금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아까 앞에서 나왔던 거죠. 은행에 맡겨두는 돈이에요. 얘의 일부를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 주는 거. 같은 말이 되겠죠. 금을 많이 맡아두려고 하는 거. 예금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거. 뭐 같은 말이겠죠, 당연히. 금이나 예금, 돈 다 같은 얘기니까. 금을 맡기는 사람에게 사례하는 거. 이거는 나에게, 이 금세공업자에게 금을 맡아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례하는 거. 그거에 대한 어떤 이자율로서 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부과하는 거. 이거는 같다고 볼 수가 없죠. 금을 맡기는 사람은 금세공업자가 곧 은행이라고 본다면 금을 맡기는 사람은 돈을 은행에 맡기는 사람이죠. 대출을 한다는 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니까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얘와 반대되는 얘기.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일단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우리는 은행의 두 가지 기능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성해서 조성한다는 건 뭐예요? 마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어휘 문제 나오면 얘는 앞뒤 맥락을 좀 고려해야만 의미가 특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나왔을 때 바로 보고서 뒤에 문제로 넘어가서 해결하면 되겠어요. 넘기기가 좀 귀찮으니까 얘는 그냥 바로 19번 이렇게 지면으로 한번 볼게요. 1번 보니까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맞게 어떤 상황에 맞게 정리정돈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성한다라고 하는 건 없던 걸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지 있는 걸 가지고 정리정돈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서 지금 A에 적혀있는 의미는 조정하다의 의미예요. 조정. 그러면 벌써 두 문제를 풀었어요. 한 단락 정도밖에 안 읽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성해서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융통을 해주는 금융중개 기능.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앞에 읽었으니까 다 알 수 있죠?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은행에 돈을 맡겨.
그리고 은행은 그걸 가지고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둘 간에 중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금융중개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은행은 금융중개 기능을 통해서 금융시장의 거래 비용을 낮추고 조성된 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자금의 흐름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 금융중개 기능을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게 거래 비용 낮추기 그리고 자금 흐름 조정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은행은 자금 수요자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안목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조성된 자금이 한층 더 건전하고 수익성 높은 곳으로 투자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뭐 여기는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다음 화폐를 창출하는 예금 창조 기능. 예금은 아까 그냥 돈, 화폐, 금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기능도 한대요. 예금 창조는 신용 창조라고도 한다. 같은 말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시 금세공업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만일 금세공업자가 맡아놓은 금 전체를 그냥 가지고만 있다면 그 경제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통화량, 우리 아까 앞에 나왔던 거죠. 통화량이 뭐예요? 그치,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양, 화폐의 양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갖고만 있어. 그러면 그 돈 양의 자체는 변하지 않죠. 이 사람이 이때 이 사람한테 옮겨온 것 뿐이지. 금세공업자가 써준 모든 보관증에 기록된 금의 합은 그가 맡아놓은 금의 양과 같을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맡아놓은 금의 일부만 지급 준비용으로 보유하고, 이게 아까 우리 19번 문제였나요? 19번이 아니지? 16번 문제 풀 때 나왔던 그 지급 준비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유하고 나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면 사정은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냐? 금세공업자들이 맡아놓은 금의 30%만 남겨놓기로 결정했다면 70%만큼의 금은 다른 사람이 빌려다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고, 이는 유통되는 금의 양, 즉 통화량이 그만큼 더 늘어난 것을 뜻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만약에 그냥 사람들이 금을 금세공업자한테 맡겨두기만 해. 은행에 맡겨두기만 해. 그러면 그 금은 은행 안에만 있으니까 밖에 더 이상 돌지 않죠. 근데 그 은행이, 금세공업자가 자기가 맡아놓은 금에서, 뭐 돈에서 일부는 자기가 갖고 있고 나머지 일부로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줘. 그럼 그 돈은 다시 은행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 시중에 돈이 다시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더 풀리는 거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금을 대출받은 사람이 그것을 다른 금세공업자에게 맡기고 보관증을 받는다면 통화량은 한층 더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면 당연히 시중에 풀리는 통화량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금세공업자가 다시 30%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또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통화량은 처음에 몇 배 크기로 늘어나게 되고 금세공업자들이 맡아두었다고 기록된 금의 양도 늘어나게 된다. 이는 새로운 예금이 만들어진 셈으로 예금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예금 창조가 뭐지? 돈이 어떻게 빌려주고 이렇게만 했는데 늘어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실질적인 돈의 양이 늘어났다라고 따지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맡아뒀다고 기록되어 있는 금의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가상의 이 정보상의 금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알고 있으면 좋은 거. 그래서 혹시 뱅크런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그게 뭐냐? 은행이 파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은행에 돈을 맡겨두면 내가 언제든지 그 돈을 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엔 그럴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고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좀 신용도가 높은 은행에다 돈을 맡기는 거고 하는데 운이 안 좋으면 IMF라던가 이런 상황이 되면 은행들이 파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가 본 것처럼 은행은 우리가 맡긴 돈 그거를 100%다 들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일부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남들이 대출해 주거나 아니면 은행도 자산을 불려야 되니까 은행도 투자를 해요.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 그런데 만약에 그게 망해버렸다. 그러면 내 돈 원금을 은행이 다 갖고 있지 않으니까 나도 못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통장이나 계좌에 적혀있는 그 금액은 숫자로 적혀 있는 거지 그게 정말 현실에 그만큼 존재하냐는 알 수 없는 거죠. 여기서도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정보상에 적혀있는 그 뭐랄까요 서류상에 금이 새롭게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에서 예금 창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새롭게 만들어진 예금은 누군가가 빌려서 생긴 빚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갚아야 할 빚도 그만큼 늘어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은행의 예금 창조 기능은 결국 예금의 일부만을 지급 준비물로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지급준비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은행은 예금의 일부만 보유하고 그 나머지를 대출하면서 예금 통화라고 하는 화폐를 창출하게 되고 대출받은 사람들은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게 된다. 그러니까 은행이, 이거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은행이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이 맡긴 돈, 그 예금의 일부만 갖고 있고 나머지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경제활동을 하겠죠. 자기들이 원하는 재화를 사기도 하고 서비스를 구매를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러한 화폐 창출 과정이 이루어지면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쓰이는 화폐의 양이 늘어나서 경제 유동성은 증가한다. 이거 유동성 우리 아까 앞에 했던 거 기억나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그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동성이 증가하게 된다. 화폐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지만 경제가 종전에 비해 더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앞에 뱅크런 얘기하면서 했던 거 기억나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해서 실제로 시중에 돈이 엄청 많아졌냐? 절대적으로 많아졌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여기서 이 종전이라고 하는 지금보다 더 이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어디서 부유해졌다라고 한 얘기가 들린다. 엄청 돈을 많이 벌었대 이러면 그 돈의 일부는 내 지갑에서 나온 거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돈의 총량은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누구의 주머니에 들어가느냐가 돌고 도는 거니까 주식이랑 비슷한 거죠. 어디가 오르면 어디는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부유해지는 건 아니다. 요거는 니은에 해당되는 거는 17번이네요. 요거 한번 봐볼까요? 또 이 17번 문제가 정답률이 60%, 나머지들은 거의 한 75% 이상인데 얘가 60%라 이 지문 안에서는 조금 까다로운 문제라고 합니다. 과연 다 맞았을지. 1번부터 볼게요. 아까 니은이 뭐였냐면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쓰이는 화폐의 양이 늘어나서 경제 유동성은 증가하지만 경제가 종전에 비해서 더 부유해지는 건 아니다. 그 이유를 추론한 걸로 적절한 거라고 합니다. 1번. 대출받은 사람들에게 화폐라는 자산이 생기지만 그 경제의 통화량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OX? X. 왜? 통화량이 뭐예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돈, 유동성을 의미한다라고 했잖아요. 얘는 대출받은 사람들은 돈을 은행에서 갖고 와. 그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거죠. 그러면 통화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X. 2번, 은행에 서류상으로 맡겨놓은 예금이 늘어나는 만큼 창출되는 예금 통화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X. X. 왜 X일까요? 그치. 예금이 늘어나는 만큼. 자, 은행에 내가 서류상으로 예금을 많이 맡겨놔요. 그래서 그게 늘어나요. 그러면 은행은 그만큼 더 큰 금액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더 많이 이 통화량이 풀리게 될 거고 그걸 가지고서 창출되는 예금 통화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다음 3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그 돈을 다른 은행에 예금으로 맡겨도 통화량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OX? X. 얘는 또 왜 X일까요? 그치. 아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까 앞에서 봤잖아.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럼 또 이 은행은 다시 또 이 받은 예금에 대해서 일부는 대출해주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통화량이 늘어나게 된다. 다음 4번. 은행이 새로운 예금을 만들어내는 만큼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채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OX? X? 왜 X예요? 혹시 에어컨 틀어도 되나요? 이렇게 덥지? 이거는 잘 읽어보면 돼요. 자, 은행이 새로운 예금을 만들어내는 만큼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부채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돈을 맡긴 사람들은 부채가 늘어나는 걸까요? 돈을 맡기는 사람들은 자기 예금을 넣는 거니까 부채는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내는 거죠. 그 사람들이 부담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X. 그럼 답은 5번. 왜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 만큼 대출 받으면 돈을 받아온다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재화 서비스 구입할 수 있죠? 그러면 대출을 받은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그에 상응하는 부채도 늘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풀렸다라고 해서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 그러면은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어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은행의 일정 시점의 총체적 재무 상태를 기록해놓은 대차 대조표를 활용하면 은행의 예금 창조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자금의 조달 원천을 나타내는, 조달한다는 건 끌어온다는 거, 원천은 그 원인이 되는 시작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기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돈을 어디서 끌어왔는지 그 원천을 나타내는 자본 및 부채의 내역은 대차 대조표의 오른편에 기록이 된대요. 여기에. 자금의 운영 상태를 나타내는 자산의 내역은 왼편에 기록된다. 이때 대차 대조표의 오른편을 대변, 왼편을 차변이라고 한다. 그래서 왜 대차 대조표라고 하냐? 대변과 차변을 대조하는 거, 나란히 놓고 비교하려고 하는 거. 요 표를 대차 대조표라고 한다. 그래서 요 대차 대조표가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표도 나왔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주겠죠. 표는 가상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요약해 놓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중요한 자금 조달 원천은 예금이다. 이거는 이해되죠? 은행은 사람들이 돈을 맡기면 그걸 가지고서 자금을 굴려나가는 거죠. 대출도 해주고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맨 처음 들어오는 그 돈, 그게 예금입니다. 은행은 예금을 많이 유치하려고 한다. 오른편을 보면 예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은행의 입장에서 예금은 언제든지 요구가 있으면 지급해야 하는 부채의 성격을 갖는다. 여기 이해되나요? 이 문장? 내가 돈을 맡겼어요. 내일 가서 다시 찾아올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고객이 그 돈을 찾으려고 하면 그런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줘야 돼.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 얘는 부채의 성격을 갖는다. 부채,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돈, 빚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는 거죠.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이나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온 내역.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기관이나 다른 데다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여기처럼 빌려올 수도 있어요. 이 내역은 기타 부채로 나타나 있고 다음 마지막 항목은 은행의 자본금. 자본금은 이 은행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그 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뭐 가게 차릴 때 무일푼으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동안 뭐 모아놓은 돈 일부에다가 은행 대출 받아서 시작하는 것처럼 내가 맨 처음 모아놓은 그 시작 자본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왼편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으로 운영이 된다. 이 은행은 예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 준비금으로 떼어놓고 나머지 자금은 대출해주거나 유가증권 등 그 밖의 여러 가지 자산을 보유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은행의 지급준비제도와 대출을 통해서 예금 통화가 창출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 표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다른 사람들이 맡겨둔 돈, 이 예금을 가장 큰 비중으로 갖고 있게 되고 그거에다가 플러스 이 은행이 다른 은행이나 중앙은행에다가 빌리는 돈, 기타 부채, 그 다음에 원래 이 은행이 시작할 때 갖고 있던 돈, 자본금, 총액 이 이천을 가지고서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도만 찾으러 오면, 고객이 찾으러 오면 이 한도 내에서 돌려주고 그 나머지 이걸 가지고서 자산을 계속 불리는 거죠. 은행도. 그렇다면 은행은 어떻게 이득을 얻을까? 대차대조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은행은 주로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대출로 자금을 운영하는데 통상예금 이자에 비해 통상예금 이자다라고 하면 그냥 예금 이자도 아니고 통상이다. 일반적인이라는 의미예요. 통상은. 그래서 일반적인 예금 이자에 비해서 대출 이자가 높음으로 양 이자의 차이로 발생한 예대 금리 차가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가 은행의 주된 수익원이 된다. 이해되죠? 은행이 뭐 공공기관이라던가 복지단체가 아니에요. 여기도 돈을 벌어야 되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은행에 돈을 맡겨. 그럼 뭐 한 4%의 이자를 준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비슷한 금액에 대해서 빌려가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높은 이자를 받아요. 왜냐하면 나도 그 돈을 맡긴 사람한테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손해가 나면 안 되니까 더 많은 돈을 대출한 사람으로부터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그 금리차를 예대금리차라고 하는 거고
대출이자가 더 높은 까닭은 차입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대출 손실이 일어날 수 있어서 차입자의 신용도에 맞춰서 위험 할증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차입자라고 하는 건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의 신용도에 맞춰서 위험 할증금. 그래서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려고 하면 대출 심사가 되게 막 까다롭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내가 지금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또 그 일을 한 기간은 얼마나 되는가, 안정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대출을 허가를 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래 갖고 있는 자산은 얼마인가, 이 금액을 갚을 능력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따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위험 할증금을 부과한다라고 하는 거고, 은행의 영업이익은 예대금리 차로 발생한 수익에서 인력과 지점 조직, IT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경상 운영비를 차감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은행이 무인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은행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될 거고, 또 은행 앱 구동하게 되면 그 관련된 전기세나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경상 운영비고, 이렇게 얻은 이익에서 경상 운영비를 뺀 게 바로 영업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보게 되면 예대금리 차를 가지고서 발생한 걸 수익이라고 하고, 이 수익에다가 저 경상 운영비를 빼면 그게 바로 영업이익이 된다. 그래서 은행은 대출 손실을 영업이익보다 적게 유지해야만 안정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 대출 손실이 영업이익을 넘어서면 은행은 자본금까지 잠식당한다. 자본금은 은행이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갖고 있던 돈이니까 자기 돈이에요. 유일하게 부채가 아닌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출 손실이 더 커져, 내가 얻은 이익보다, 그럼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내 원래 자본금까지 깎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따라서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하되 신용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은행업의 본질이다. 다 읽어봤고요. 그럼 A를 먼저 일단 풀 수 있겠네요. A로 넘어가서 A는 여기 있다.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A를 참고해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보기를 보면 2019년 땡땡은행의 자산은 1,000억 원인데 이 자산은 모두 대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900억 원은 예금, 100억 원은 자본금으로 조달한 것이다. 이 은행의 예금금리는 평균 2%, 대출금리는 평균 4%. 당연히 대출금리가 더 높아야 된다고 했죠. 땡땡은행은 예대금리 차에 의해서 1,000억이 아까 대출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이 1,000억에 대한 4%는 대출금리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 근데 이 예금금리는 다시 줘야 되는 거고, 이 예금이 얼마냐? 900억 원이니까. 그래서 900억 원에다가 2%에 해당되는 게 다시 우리 은행에 돈을 맡겨준 고객한테 줘야 되는 돈, 예금금리라. 아까 얻은 이익에서 마이너스를 해서 나오는 게 22억 원이래요. 이만큼의 수익이 발생하고 12억 원이 경상운영비로 사용되었대요. 그러면 순수 이 은행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10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땡땡은행의 영업이익은 예대금리 차이에 의한 수익에서 경상운영비를 차감한 10억 원이겠군. 이거 아까 얘기한 거죠? 2번, 땡땡은행의 수익은 22억 원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수익과 영업이익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주로 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대출로 자금을 운영하여 발생한 것이겠군. X? 자,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땡땡은행의 대출금리가 평균 4%로 평균 예금금리보다 높은 건 대출 손실에 대한 위험 할증금이 반영된 것이 다 본문에 나와 있던 거죠, 여러분들. 보기 문제지만 매우 쉽습니다. 만약 땡땡은행의 대출 손실이 12억 원 발생했다면 땡땡은행의 자본금은 잠식되었겠군. OX? 그렇다. 어떻게 이 계산이 될까요? 땡땡은행의 영업이익, 순수이익이 아까 10억이었잖아요. 근데 대출 손실이 12억 발생했어. 그럼 마이너스 2억이니까 당연히 원래 갖고 있던 자본금까지 잠식당하겠죠. 다음, 만약 땡땡은행의 평균 2%인 예금금리를 올린다면 지점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더 줄어서 수익이 늘어나겠군. 지금 다 맞았으니까 얘가 틀렸을 텐데 얘가 왜 틀렸는지 중요하겠죠? 왜 틀렸을까요? 자, 평균 2% 예금금리를 올리면 내가 우리 은행에 돈을 맡겨준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대금리 차가 이 22억 원에서 더 줄어들게 되겠죠. 하지만 이 경상운영비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나? 지점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이게 바로 경상운영비죠.
이게 더 줄어들어서 수익이 늘어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줄어들 리가 없고 아까 규미가 얘기한 대로 수익이 더 늘어나지도 않는다.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쭉 다 풀어봤네요.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 있는 사람 없어요? 아, 15만 풀었어요. 고마워요.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일치불일치 문제입니다. 1번. 은행은 자금을 조정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융통해주며 금융시장의 거래 비용을 낮춘다. 자금을 조성해서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한테 융통해주고 금융시장의 거래 비용을 낮춘다. 이거 앞에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었죠. 어딘지 모르겠다면 찾아보세요, 스스로. 2번. 은행의 입장에서 예금은 부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의 기타 부채로 기재된다. X? X. 예금은 뭐라고 기재가 되나요? 대차대조표에. 그치? 예금이라고 되죠. 기타 부채가 아니라. 답은 2번. 나머지도 다 본문에 있는 겁니다. 일치불일치 문제니까 이거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이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편의 질문이었는데 다음 거는 조금 머리를 싸매야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문제를 풀게요. 지금 34분이니까 40분에 다시 문제를 관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딱 이 시국에 너무 적절한 질문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건데요. 읽어보면 최근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국제무역 분쟁이 발생하면서 관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관세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조세, 조세는 세금을 얘기하는 거죠. 정부는 조세 수입을 늘리거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거나 아니면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물품으로 인해서 국내 산업이 위협을 받을 수 있잖아요. 거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대요. 그런데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경기 및 국제 교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림은 가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다. 여기서 수요 곡선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재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이라고 했죠? 그 물건의 가격에 따라서 사람들은 더 살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죠? 그게 바로 수요량의 변화인 거고 그걸 나타낸 곡선이 수요 곡선이래요. 요 곡선. 그래프에서 가격은 재화 1단위 추가 소비를 위한 소비자 지불 용의 가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격이 지금 Y축에 있는 거죠?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건 재화 1단위 추가 소비를 위한, 그러니까 내가 그 물건을 하나 더 살까 말까를 결정짓는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 용의, 뭐뭐 할 용의가 있다라고, 뭐뭐 할 생각이 있다, 뭐뭐 할 의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하나 더 사기 위한, 하나 더 사려고 하는 그런 의향이 있는 정도면 이 물건의 가격이 얼마만큼이면 내가 하나 더 사겠다. 이런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만약에 내가 초코송이 같은 걸 산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거 1,000원이니까 하나 더 사는 것쯤에 별로 크게 고민되진 않을 거잖아요. 만약에 아이폰을 산다고 쳐. 그럼 내가 그거 하나 더 살지 말지, 하나 살지 말지도 고민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죠. 가격마다. 그런 걸 나타내기도 한데요. 공급 곡선은 재화의 가격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사람들의 필요한 수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제공되는 거니까 판매하는 회사 측에서 제공하는 걸 공급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프에서 이때 가격은 재화 1단위 추가 생산을 위한 생산자의 판매 용의 가격.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초코송이를 1,000원에 팔 건지 2,000원에 팔 건지 그 가격을 생산자의 판매 용의 가격이라고 하고 이걸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이 표에서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르면 재화의 균형 가격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P0에서 형성된다. 이거는 기본 상식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딱 만나는 요 P0. 이 가격이 균형 가격, 딱 적정한 가격이다. 그래서 보통 요 가격으로 많이 출시가 되곤 하는 거죠. 시장에.
재화의 가격이 P1으로 올라가면 수요량은 Q1으로 줄어들고 이것도 보면 되겠죠. 얘가 P1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떼떼떼떼떼 Q1으로 지금 가격이 이 수량이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가격이 늘어나면 공급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고 공급량은 Q2로 증가하지만 재화의 가격이 여기서 P2로 내려가면 수요량은 Q2로 증가하고 공급량은 Q1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가격이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이 사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공급도 더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얘도 더 늘어나게 되고 공급되는 수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처럼 재화의 가격 변화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달라지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잉여라고 하는 건 뭔가가 남는 걸 잉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잉여란 제품을 소비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얻는 이득. 내가 만약에 뭐 이 펜 하나 만드는데 1,000원이 들었어요. 근데 내가 1,000원에 팔면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1,000원 주고 만들었으면 내 노동력이랑 재료값이랑 이런 것 저런 거 다 고려해서 한 3,000원 정도에 팔면 어느 정도 이득이 나오겠죠? 그 남는 그 이득, 그거를 잉여라고 하는 거고,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 건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할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의 차이래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낼 수 있는 이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가격인 거고, 그리고 얘 실제 판매 가격, 그 둘 사이의 차이를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 거고,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어떤 재화를 판매할 때 실제 판매한 가격과 판매할 용의가 있는 가격. 내가 이걸 한 4,000원에 팔고 싶어도 다른 팬들이 막 한 1,000원, 2,000원 하면 얘가 특별한 기능이 있지 않는 이상 그렇게 팔긴 좀 어렵겠죠. 그런 것처럼 판매자가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원하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과 실제 현실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 가격, 판매한 가격, 그 사이의 차이를 생산자 잉여라고 한대요. 그림에서 수요 곡선과 실제 재화의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가는 소비자 잉여를, 여기 친절하게 나와 있죠? 얘가 소비자 잉여, 아래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이게 생산자 잉여가 된다. 그래서 만일 재화의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올라가면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고, 이게 무슨 말이냐? 표를 보면 되겠죠? 자, 만약에 가격이 여기에서 올라갔어요, 가격이. 그러면 띠띠띠띠띠 여기잖아요. 그러면 원래 소비자 잉여, 균형 가격에서의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게 되고 생산자 잉여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가격이 낮아지면 반대의 상황이 되겠죠? 소비자 잉여는 늘어나고 생산자 잉여는 줄어들고.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까지, 이 단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를 바탕으로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자. 밀가루 수입 전에 형성된 K국의 밀가루 가격이 kg당 500원이고 국제시장에서 형성된 밀가루의 가격이 kg당 300원이라고 가정해보자. K국이 자유무역을 통해서 관세 없이 밀가루를 수입하면, 그러면 당연히 이 K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국내 밀가루라고 해도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수입된 그 밀가루를 많이 사려고 하겠죠? 그래서 국산 밀가루의 가격은 수입 가격 수준인 300원까지 내려가게 된다. 경쟁력에 딸리니까 당연히 국내 밀가루도 여기에 맞춰서 하향돼야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결과 국산 밀가루 공급량은 줄어들지만 오히려 수요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수요량이 늘어나겠죠? 사람들이 많이 사려고 하겠죠?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뺀 나머지 부분만큼 밀가루를 수입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지금 가격이 저렴해지니까 사람들이 밀가루를 많이 사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요량만큼 빨리 채워줘야 되죠. 근데 국내에서는 싸게 팔고 있으니까 원래 뭐 밀가루가 밀에서 생산된 건 밀을 갑자기 막 많이 심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생산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밀가루 양이 딱 정해져 있어.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원해. 그럼 그 남는 부분을 수입한 걸로 끌어다가 채워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뺀 나머지 부분만큼 나라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양은 더 많아요. 근데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제한되어 있어. 그럼 그 나머지 잉여를
밀가루를 외국에서 수입을 한다. 오케이? 밀가루 수입으로 국산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결과적으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지만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게 된다. 이 문장 이해되나요? 이걸 그냥 생각 없이 쓱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싶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눈에 힘 빡 주고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돼요. 밀가루 수입해서 국산 밀가루 가격이 내려갔어. 왜? 다른 밀가루와 경쟁하려면 얘가 당연히 내려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해. 그러면 자기가 원래 받던 그 값보다 싸게 팔아야 되니까 생산자의 입장에서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는데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원래 비싸게 사던 걸 싸게 살 수 있게 됐으니까 훨씬 이득이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잉여는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증가한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 생산자 잉여보다 크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에 사람들이 얻는 이득이 그걸 삼으로써 사는 소비자들의 잉여가 이 줄어든 생산자 잉여보다 더 크대요. 그러면 얘네를 합산하면 최종 잉여 자체는 더 늘어나게 되겠죠. 얘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증가한 더 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합친 게 바로 사회적 잉여라고 하는 건데 얘는 밀가루를 수입하기 에 비해서 커지게 된다. 이해되죠?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런데 K국이 수입 밀가루에 킬로그램당 100원의 관세를 부과하면 그러면 아까 앞에 수입 밀가루는 국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킬로그램당 300원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K국에서 너네 팔려면 킬로그램당 100원 더 붙여. 그러면 국내에서 판매될 때는 킬로그램당 400원으로 판다라고 하는 거고 이때 국산 밀가루 생산자는 관세 부과 전보다 킬로그램당 100원이 오른 가격의 밀가루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어쨌든 이 가격으로 맞춰야만 우리나라에서 팔 수 있어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그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가격에 맞춰주겠죠. 경쟁을 하려면. 그래서 이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되니까 국산 밀가루의 공급량은 늘어나게 된다. 전보다 더 많이 팔 수 있게 되고 관세를 부과하기 전보다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게 돼. 많이 파니까 당연히 그걸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잉여가 증가하게 되겠죠. 남는 게 더 많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킬로그램 팔아도 비싸게 파니까.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수요량이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비싸지면 사람들이 안 사려고 하니까 수요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게 된다. 왜냐하면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니까 나한테 남는 게 없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건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증가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 소비자 잉여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어난 게 줄어든 것보다 더 작아. 그럼 총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산자 잉여랑 소비자 잉여를 합친 게 사회적 잉여라고 했고 이 사회적 잉여는 이 경우에는 관세 부과하기 전에 비해서 작아지게 된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이 관세 정책이 장기화되면 국내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예컨대 예를 들어서 K국 정부가 국내 밀가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 밀가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단기적으로는 국내 밀가루 생산장의 이익을 늘려서 자국 밀가루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려면 너네 관세 이만큼 내고 들어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산자들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이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높은 관세로 국내 밀가루 가격이 상승하면 관세가 너무 높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제 가격 경쟁이 거의 안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 비싼 가격에 사게 되면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제품들의 가격이 줄줄이 상승. 빵 가격도 올라, 케이크도 올라, 줄줄줄줄 다 올라가게 돼서 국내 소비자들은 밀가루 이용해서 만든 제품의 소비를 오히려 줄이게 된다.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되면 아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비가 줄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기업에선 그걸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만들 사람들도 뽑지 않아요. 이런 과정도 계속 반복되면서 경기가 침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1930년대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된 각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 대공황이 심화된 사례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된 관세는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키고 이거 무슨 말인지 여기 지금 보기도 있으니까 문제가 나온다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죠. 관세가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치. 증가된 생산자의 잉여가 감소된 소비자의 잉여보다 훨씬
작다. 이 얘기가 어디 나오는 거냐면 위에 똑같이 있어요.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관세를 적용을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 그래서 맨 처음에 국내 생산자 입장에서는 좋지. 더 비싸게 많이 팔 수 있겠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되면 그만큼 사람들이 비싸니까 안 사려고 해. 그래서 안 사니까 그만큼 수요량이 줄어들게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생산자들이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줄어든 그 이익이 훨씬 크게 되기 때문에 그 합산에 의해서 총체적인 사회적 잉여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게 요 앞에 단락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억 문제는 이것만 잘 기억을 하면 풀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22번. 22번에 있네요. 22번에 답은 몇 번이 될까요? 2번. 2번이 되겠죠? 소비자 잉여 감소분이 생산자 잉여 증가분보다 훨씬 크니까 총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돼서 사회적 잉여는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면 이런 결과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어가지고 조금 남았으니까 보면 해당 상품에 대한 국내 소비를 줄어들게 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른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관세는 국제교역을 감소시켜서 국제무역 시장을 침체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 분쟁을 야기할 소지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관세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그 관련된 하나의 제품에다가 관세를 부과했을 때 그게 연쇄적으로 관련 산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국제 정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걸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덧붙여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글을 다 읽은 거니까 차례대로 풀면 되겠죠? 20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에요? 5번이 되겠죠? 원리를 설명한 후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K국 사례 들어가지고 설명하고 있죠.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글의 구조나 설명 방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은 자주 출제가 되니까 잘 체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틀면 안 되는 문제죠? 1번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항상 높다. OX? X. 여기서 바로 딱 걸러야 되는 거죠.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이 뭐라고 했어요? 소비자가 마땅히 내가 이걸 사기 위해서 내려고 하는 그 금액, 돈. 그게 균형 가격보다 항상 높다? 그러면은 균형 가격이 왜 있겠어요? 사람들이 돈을 더 주고 사려고 하는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지. 돈을 그만큼 많이 내준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겠지만 항상 높일 수는 없다. 나머지는 다 본문에 있던 거니까 찾으시면 되겠어요. 이런 일치 불일치 문제 내가 많이 틀린다는 친구들은 글을 꼼꼼히 안 읽는 거예요. 속도에 너무 그러니까 좀 시간이나 속도에 쫓겨가지고 대충대충 읽으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자꾸 이렇게 틀렸을 때 앞에 몇 번째 단락 몇 번째 줄에 이 내용이 있었는지 근거 찾는 거를 하나씩 하는 거 연습을 좀 하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물론 이제 문제 풀 때부터 꼼꼼하게 읽어야겠지만 오답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남은 두 개의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게 이제 우리 정답률 25%의 어려운 문제인데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걸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합니다. 보기를 보니까 예시가 있습니다. P국에서는 국산 바나나말을 소비하다가 값싼 수입산 바나나를 관세 없이 수입하면서 국산 바나나 가격이 국제시장 가격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내 바나나 산업 보호를 위해서 관세를 부과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관세 부과하기 전 가격, 관세 부과 후 국내 가격,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바나나를 수입하기 전 바나나의 국내 균형 가격은 톤당 1,000만 원이었다. OX. 이건 어디서 알 수 있어요? 균형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공급 곡선, 수요 곡선이 딱 만나는 지점이 되겠죠. 톤당 1,000만 원이네요. 맞고. 2번.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는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이 200톤이었다. OX. 이게 오답률 중에 2번을 고른 학생이 가장 많았대요. 이게 왜일까? 자,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이 200톤이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관세 부과되기 전에 그때의 수량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관세 부과 전에 보니까 250톤 그리고 250톤이 수요 곡선에 있어. 그럼 사람들이 250톤만큼 필요로 했다는 거죠. 근데 이때의 공급은 우리나라 자체에서 공급될 수 있는 건 50톤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250톤에서 50톤을 뺀 나머지 200톤만큼이 더 필요해서 이걸 수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이 200톤이었다는 맞는 말이 되겠죠. 그냥 여기만 보고서 250이라고 생각을 해서 2번을 했다면 틀렸겠죠. 그런 학생들이 많았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3번.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과 이후의 가격을 비교해 보니 이전, 이후 가격 여기 옆에 있는 거죠. 톤당. 이전에는 500이었고 이후에는 700. 톤당 200만 원만큼의 관세가 부과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700에서 500이니까. 다음 4번. 관세를 부과한 결과 국내 생산자는 바나나의 공급량을 50톤에서 100톤으로 늘리게 된다. 자, 이것도 이 아래 보면 되는 거죠. 보면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는 200톤만큼 바나나의 공급량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관세 부과하기 전 바나나의 공급량 50톤이었어요. 근데 관세를 부과하니까 지금 100톤으로 늘어났네요. 공급 곡선에서 살펴봐야겠죠? 국내 생산자 바나나의 공급량을 50톤에서 100톤으로 늘렸다.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5번. 관세를 부과한 결과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은 이전보다 50톤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럼 수입되는 바나나의 양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 2번 할 때 요거 봤었죠? 관세 부과하기 전에는 200만큼이 더 필요해서 200톤만큼을 더 수입을 했다. 그럼 관세 부과 후에는 어떻게 됐는가? 요걸 한번 봐보면 관세 부과 후에는 사람들이 200톤만큼을 수요 곡선에서 200톤만큼을 원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은 피국에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은 100톤만큼밖에 안 되니까 다시 이 차이인 100톤만큼을 수입을 해야 한다. 즉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는 200톤을 수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100톤을 수입했다. 그러면 100톤이 줄어든 거죠? 50톤이 줄어든 게 아니라.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막상 이렇게 해서 풀어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그죠?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윗글의 관세 A와 보기의 수입 할당제 B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사실 이게 왜 정답률이 60%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풀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수입 할당제는 일정 기간 특정 재화를 수입할 수 있는 양을 제한하여서 제한된 할당량까지는 자유무역 상태에서 수입하고 그 할당량이 채워지면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비관세 정책, 그러니까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수입 할당제는 수입되는 재화의 양을 제한함으로써 그 재화의 국내 가격을 자연적으로 상승시켜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어렵지 않을 거고. 요거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3번.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왜 3번 했어요? 1, 2, 4, 5번이 너무 아니어서? 그렇게 속어법을 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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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생산량 잉여가 줄어들게 돼서. 그쵸.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제 여기에 맞춰서 봐야 되는 건 정책 시행 시에. 이 정책이 시행이 되면 지금 여기 3번에서 하는 말은 A는 관세를 하는 건 수입 할당제와는 다르게 국내 생산자가 이 정책에 대한 혜택을 보겠군이라고 했는데 A뿐만 아니라 B도 지금 이게 시행이 되면 나와 있잖아요.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이해되나요? 나머지는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이 보기만 봐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오케이. 그러면은 고요. 벌써 시간이 21분이 돼버렸네. 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법지문은 다음 시간에 과학기술이랑 같이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숙제를 알려줘야겠죠? 숙제는 우리 지난주 했던 것처럼 과학기술 지문 했던 친구들 계속 과학기술 지문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다른 거 해도 돼요.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거 해도 돼요. 다만 다음 주 올 때 똑같이 내 지문 풀고 채점하고 오답까지 해오기. 이렇게 해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질문할 게 있으면 해주면 되고요. 저는 이제 또 수업이 있어서 5시 반에 수업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늘 숙제에 대한 어떤 질문이라던가 그런 거를 받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